남편 민준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여성 동료로부터 라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님, 보고 싶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나는 남편 대신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아내는 오늘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폰이 울렸고 남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져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부부의 고급 아파트, 그 넓은 주방에는 오늘따라 유난히 달콤하고 짭짤한 돼지고기 장조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 그리고 많은 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의 향기 그 자체였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스토브 앞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를 적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제가 선물한 명품 앞치마를 두르고 입으로는 오래된 사랑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뒷모습만 보면 민주는 성공한 사회인이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늘 제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은 의무지만 집에 돌아와 아내를 위해 요리하는 것은 특권이야. 저는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건축 잡지를 넘기고 있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식탁 조명이 대리석 상판을 비추고 그 위에는 민준의 최신형 스마트폰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은 마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저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뒤를 돌아보며 잘생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희미하게 잡히기 시작한 주름이 오히려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맛을 보라고 권하고는 다시 복잡한 양념을 계속하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의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차가운 푸른빛이 라인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문장은 짧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애써 쌓아 올린 평화로운 세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발신자, 지연, 인턴, 내용, 선배님 보고 싶어요. 단 한마디 보고 싶어요. 제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일주일 전 은행 거래 내역서를 확인했을 때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게 남은 것은 경멸감과 이미 치밀하게 세워둔 계획뿐이었습니다. 지현.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부서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인턴이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그 인턴에 대해 일 처리가 빠르고 예의 바르며 배우려는 의욕이 강하다고 칭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배우려는 의욕이 설마 상사인 제 남편에게까지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거칠어지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30대 중반,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위치까지 온 여성의 이성은 지금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소란을 피운다면 민주는 그저 장난,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둘러댈 것이 뻔했습니다. 제게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확실하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파렴치한 두 인간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아직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도마 소리가 제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울려대는 심장 소리를 감춰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자신의 더러운 비밀을 지키는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익숙한 6자리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잠금이 해제되자 읽지 않은 메시지가 맨 위에 있는 라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바로 확인하지 않고 재빨리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차갑고 정확하게 가상 키보드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아내는 오늘 없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는 것을 보고 저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짧은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제 휴대폰으로 보내고 민준의 휴대폰에서는 흔적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저는 이 연극이 시작될 때 그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처음과 똑같은 각도로 정확히 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억누르고 있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함없는 남자, 변함없이 헌신적인 모습.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역겨운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남편을 연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마도 젊고 예쁜 애인에게로 날아가 있겠죠. 이 연극, 그가 그렇게 연기하고 싶다면 가장 비극적인 마지막 장면은 제가 연출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쓸어 넘기고 표정을 가다듬으며 평소의 침착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마음속의 폭풍은 고요한 눈빛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씻어낼 기회를 기다리면서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입니다. 민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장조림을 큰 그릇에 담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양념과 푹 익은 돼지고기 향이 진하게 퍼졌습니다. 그는 행주로 그릇 가장자리에 묻은 작은 국물 자국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어제까지였다면 그 섬세함에 감동해서 그를 껴안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돼지고기 장조림을 보니 마치 설탕을 듬뿍 바른 독약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흰 밥을 듬뿍 퍼주고 가장 맛있어 보이는 장조림 한 조각을 집어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고기가 입안에서 녹을 정도로 푹 쪘어. 심지어 오늘은 아내 몸보신을 시켜줘야겠다며 시장을 3군데나 돌아 가장 좋은 삼겹살을 사왔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에서 밥그릇을 받으며 손이 떨리지 않도록 필사적이었습니다. 장조림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고기는 정말 부드러웠고 간도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마치 밀랍을 씹는 것처럼 역하고 불쾌한 맛이 올라왔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기 위해 물을 한 모금 크게 마셔야 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때때로 제게 반찬을 집어주거나 회사에서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 사장님께 칭찬받은 이야기, 그리고 올해 승진 계획에 대해서도. 하지만 지연이라는 이름이나 그 젊은 인턴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이중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애인에게서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 직후에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범적인 남편을 연기할 수 있다니. 어쩌면 이 6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이 연기를 너무나도 반복한 나머지 저조차도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결혼 초에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도시의 한 구석, 좁은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제가 고생하지 않도록 번듯한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 이 호화로운 시설이 우리 두 사람의 노력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배부름은 나태한 욕망을 낳고 한때 그와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던 조강지처는 이제 밖에 젊고 싱싱한 여자들에 비해 시시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는 배가 부른 척하며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식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서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샀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피부에 닿는 순간 뼛속까지 시리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 위선적인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을 마시러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벽시계를 힐끗 보니 짧은 바늘은 7시를, 긴 바늘은 10을 가리키며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회사나 그녀의 아파트에서 여기까지는 빠르면 30분에서 45분 정도면 도착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 오늘 없어. 그 주문은 어떤 초대장보다도 강력한 마법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식탁으로 돌아오니 민준이 식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거실에서 쉬라며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는 남편의 모습은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제 자부심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운 연극의 한 장면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켜지는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현관문에 고정되어 있었고 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반은 그녀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저 순간의 장난이었다고 자신을 속일 수 있도록. 하지만 나머지 반, 더 냉철하고 잔혹한 이성은 인터폰이 빨리 울리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이 고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종기는 터뜨려야 낫는 법이니까요. 비록 남겨진 흉터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1분 1초가 무겁게 흘러가고 주방에서 들려오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준이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나와서 디저트로 과일을 먹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분명 몹시 일그러지고 부자연스러웠겠지만 민준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함에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으니까요. 혹은 아내의 눈빛에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챌 만큼 제 감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계가 정확히 저녁 8시를 가리켰습니다. 아파트 안은 너무나도 조용해서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밤도 아내와 보내는 평화로운 저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제가 잠들면 그 애인에게 어떻게 답장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폭풍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딩동, 정적을 깨고 인터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 같았습니다. 민주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한 번 보고 현관문을 한 번 보고 이 시간에 누구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답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지나치리만큼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앉아 있으라며 제가 나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해서 그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발소리가 마룻바닥에 울릴 때마다 마치 이 결혼 생활에 관해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먹잇감을 포착하려는 사냥꾼의 기묘한 흥분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후 문고리에 손을 댔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무거운 목재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화장은 곱게 했지만 아직 앳된 티가 남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입어 젊은 몸매를 과시하고 있었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조각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녀의 입가에 떠올라 있던 애교스러운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최대한 커졌고 동공은 공포로 수축했으며 장밋빛 이던 뺨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종이처럼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이 떨리는 바람에 케이크 상자를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여는 것이 민준일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의 품에 뛰어들어 보고 싶었어요 라고 애교를 부리는 장면을 상상했겠죠. 하지만 그녀의 뺨을 후려친 냉혹한 현실은 이 집의 주인이자 그의 정식 아내인 제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입구에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고 그녀의 겁에 질린 표정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제 침묵은 현장의 공기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무언가 말하려 입술을 움직였지만 목구멍은 누군가에게 졸린 것처럼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힐끗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마치 현장을 덮친 도둑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민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그렇게 오래 서 있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지연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먹잇감을 그렇게 쉽게 놓칠 리가 없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우는 것보다 더 무서웠을 미소였을 겁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집안의 사람과 복도 밖의 사람, 양쪽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크고 또렷했으며 위험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우리 남편 만나러 오셨나 봐요? 제 질문은 지연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다가오던 민준에게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연이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문은 열렸고 연극의 막은 정식으로 올랐습니다. 지연은 마치 독수리 둥지에 잘못 들어온 아기 새처럼 몸을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케이크 상자를 꽉 움켜쥐었고 그 때문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대에 갑자기 나타난 비상식적인 상황을 변명하기 위해 더듬거리면서도 어떻게든 말을 엮어냈습니다. 민준 선배가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길에 케이크라도 사들고 들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건강해져서 인턴인 자신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너무나 서툰 거짓말이라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민준이 아프지 않다는 것도 이 아파트가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한 지나갈 일이 없는 외딴 곳에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놀이의 묘미는 쥐를 바로 죽이지 않고 공포에 떨게 하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가지고 노는 데 있으니까요. 저는 옅은 미소를 띠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녀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지연이 등을 돌려 도망치려는 것을 보고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복도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내일 회사 전체와 시골에 계신 내 부모님은 너희 두 사람의 사진과 메시지를 전부 받게 될 거야. 안으로 들어와서 순순히 이야기하면 체면은 지켜줄게. 지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마지못해 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왕 왔으니 집 구경도 하고 가. 분위기 참 좋지?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녀를 제 남편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마치 등 뒤에서 얼어붙어 있는 남자에게 소유권을 표시하는 붉은 낙인을 찍듯 제 남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길게 느려 말했습니다. 민주는 이미 거실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지연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은 지연보다 더 파랗게 질렸습니다. 눈은 커졌고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은 소파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저와 지연을 번갈아 보며 극도의 공포와 곤혹스러움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태연하게 그녀를 맞이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연을 거실 중앙으로 데려가
민준이 자주 앉는 긴 소파 맞은편에 있는 1인용 소파에 앉혔습니다. 지연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준 쪽을 향해 제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준은 마치 영혼 없는 시체처럼 에어컨이 24도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비틀비틀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최대한 저에게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저는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을 가리키며 민준에게 이 아이가 당신이 늘 칭찬하던 그 일 잘하는 인턴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상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밤늦게 케이크까지 사들고 문병을 와주었다면서, 그리고 지현에게는 민준을 소개하며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내 남편이야라고 했습니다. 제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살갗을 찌르는 바늘 같았는지 그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지연이 민준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해줄 한마디 변명, 혹은 적어도 안심시켜주는 눈짓이라도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비겁한 회피뿐이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리며 한마디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비겁함은 제 경멸을 더욱 증폭시켰고 아마 지연마저도 실망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멋있고 권위 있던 남자가 불륜 현장을 들키자 호랑이보다 아내를 더 무서워하는 소심한 남자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저는 손님에게 차를 내주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지연에게 무엇을 마시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오렌지 주스, 물, 아니면 따뜻한 차.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물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띠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틈에 저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곤란한 신호를 주고받을 것은 알았지만 제게 들릴까 두려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도록 그대로 두는 것. 주방에서 저는 일부러 컵과 접시를 꺼내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어 제가 아직 근처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찬장을 열어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쓰는 고가의 크리스털 잔 세트를 지나쳤습니다. 제 손은 야외 파티나 길거리 주스를 담을 때 쓰는 얇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 컵을 꺼내 정수기에서 물을 가득 따랐습니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사소한 디테일을 통해 지연의 가치를 폄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의 그녀의 위치가 이 일회용 컵처럼 싸구려이고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버려지는, 보관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저는 쟁반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플라스틱 컵에 담긴 물을 지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제 앞에는 금태가 둘러진 고급 본차이나 컵에 차를 따랐습니다. 두 종류의 컵이 자아내는 선명한 대비가 유리 테이블 위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현은 고급 찻잔 세트 속에서 둥둥 떠있는 플라스틱 컵을 보고 굴욕감에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한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없는, 하지만 어떤 욕설보다도 깊고 날카로운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팔짱을 끼고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준은 나무 토막처럼 굳어 근육이 긴장으로 딱딱해졌습니다. 얇은 셔츠 너머로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더욱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위선적인 사교칠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에게 인턴 생활은 어떤지, 회사에서 민준 선배가 엄하게 대하지는 않는지, 인턴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말하면서 민준의 팔을 쓰다듬고 때로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은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눈앞의 친밀한 광경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 슬픔,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리던 남자가 합법적이고 완전하게 다른 여자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민준이 속삭였을 달콤한 약속들은 이 명백한 현실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조차 이 답답한 분위기를 날려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치 비극적인 무언극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대본을 쥐고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화제를 바꿔 민준을 향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부부 동반으로 가기로 한 제주도 여행 계획을 꺼냈습니다. 저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촛불 아래에서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의 환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채소를 가꾸거나 낚시를 하기 위해 강원도의 별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노후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연의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의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미래 계획, 큰 재산, 장기적인 계획, 그 모든 것이 우리 부부의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 그녀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민준의 일시적인 쾌락의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준은 죽은 듯이 조용히 앉아 동의도 부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바늘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 정신적인 고문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쉽게 놔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이 끔찍한 밤을 깊이 새겨 넣어 나중에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연을 향해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연 씨는 이렇게 젊고 예쁘니까 다가오는 남자들도 많겠네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아저씨 하나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금방 뺏길까봐 무서워요. 요즘은 젊고 예쁜 도둑고양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현은 놀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손을 너무나 꽉 쥐고 있어서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도둑고양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들렸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베어냈습니다. 도둑고양이라는 단어는 불협화음처럼 귓가에 울리며 현장의 공기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현은 제 질문에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제가 던지는 탐색적인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지연의 가녀린 어깨가 필사적으로 참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격렬하게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의 자신감과 당돌함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렇게 쉽게 해방시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준 쪽으로 몸을 돌려 그의 팔을 조금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제 손톱이 셔츠 아래 피부를 살짝 파고들게 하여 저의 강한 존재감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목소리는 애교 있게 바꾸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유지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러 갔던 강원도 별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일부러 지연에게 똑똑히 들리도록 크고 명료한 발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그 땅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풍수지리도 좋고 강가에 있어서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께서 미래의 손주를 위한 선물이라며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 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꺼내자 민준의 몸이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 아이를 갖는 것을 미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저는 이 배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족쇄이자 지현과 같은 스쳐 지나가는 애인이 결코 그에게 줄 수 없는 가족과 사회에 대한 번듯한 명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행복한 가정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내년이 용해해라. 우리 나이에도 잘 맞으니 이 기회에 꼭 아들 하나 낳아야겠다고. 그리고 지연에게 얼굴을 돌려 이 계획 어때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현은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스푼을 접시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금속과 도자기가 부딪히는 쨍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스푼을 주우며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두 분 계획 정말 멋지네요. 꼭 행복하실 거예요. 경쟁자의 입에서 나온 어색한 축복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들렸을까요? 저는 그녀의 마음속이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인생에 끼어들 희망을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그녀를 위한 자리가 없는 미래에 대한 단호한 선언뿐이었습니다. 큰 재산, 견고한 가족 관계, 장기적인 계획, 이 모든 것이 그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결혼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민준에게 내일 제가 집 계약금 잔금을 송금할 테니 명의 이전 서류에 빨리 서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이 부부 공동 명의가 될 것임을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준이 가진 모든 것이 저와 얽혀 있으며 만약 그가 저를 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민준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달콤한 말로 고문당하는 것이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보다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끔찍한 경고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순간의 쾌락과 맞바꾸려 하지 마라. 집과 아이 이야기는 지연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마저 앗아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컵에 물이 식은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온기라도 구하려는 듯 물이 담긴 컵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얇은 플라스틱 컵, 제 손에 쥐어진 금태 찻잔을 번갈아 보며 잔혹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고급 녹차의 은은한 향을 음미했습니다. 오늘 차 정말 맛있다. 맑은 떫은 맛이 부드럽네 라고 칭찬했습니다. 지연에게도 물을 마시라고 권했지만 제 시선은 그 싸구려 플라스틱 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위선적인 동정을 담아 저는 지연에게 물만 괜찮겠어요? 아니면 제가 오렌지 주스라도 한 잔 타다 줄까요? 물은 밋밋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는 자비로운 여주인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상대를 깔보는 듯한 뉘앙스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현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목이 말랐는데 물로 충분해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녀가 사용한 폐라는 단어가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이 시간에 그녀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폐였으니까요.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찻잔 바닥이 유리 테이블에 닿으며 탁하는 작지만 단호한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을 보니 저는 그를 이 즐거운 놀이에 더 깊이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님에게 내놓을 사과를 깎으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신사답지 못하게 손님을 저렇게 멀뚱히 앉혀두고 어떻게? 민주는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황급히 칼과 사과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는 서투르게 껍질을 깎았고 손이 떨리는 바람에 껍질이 뚝뚝 끊겼습니다. 한때 저를 위해 당근으로 꽃 모양을 만들어주던 섬세한 남자가 이제는 애인 앞에서 사과 하나 제대로 깎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혼란에 빠졌고 공포가 그의 모든 감각과 평소의 기술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사과 접시가 테이블에 놓이자 저는 포크로 가장 맛있어 보이는 한 조각을 찍어 민준의 입가로 직접 가져갔습니다. 아해, 내가 먹여줄게. 손 더러워지니까 손으로 먹지 말고. 민주는 잠시 망설인 후 마지못해 제가 내민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제3자 앞에서 부부가 다정하게 음식을 먹여주는 광경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극도로 도발적이었습니다. 저는 지현 쪽으로 사과 접시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지현 씨도 먹어요. 수입 사과라 아삭하고 엄청 달아. 지현은 민준이 방금 먹은 사과 한 조각과 자기 앞에 접시를 번갈아 보며 목이 메는 듯 했습니다. 이런 애정 표현을 목격하면서 어떻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갈까요? 차별 대우는 컵뿐만 아니라 관심과 배려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였고 공공연하게 남편을 챙기고 남편에게서 챙김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밖에서 민준에게 아무리 사랑받더라도 이 집에서는 그저 이방인, 우리 부부의 행복쇼를 억지로 관람하게 된 불청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연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속으로 울고 있거나 혹은 이런 모욕을 당하기 위해 어리석게도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동정심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본 순간에 이미 죽어버렸으니까요. 타인의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관용은 제가 결코 베풀지 않는 사치품입니다. 다시 침묵이 거실을 감쌌지만 이번에는 화약 냄새가 더욱 짙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답답한 분위기를 깨고 싶었는지 혹은 민준 앞에서 조금이라도 사려 깊은 이미지를 되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고 조심스럽게 민준의 건강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속은 어떠세요? 통증은 좀 가라앉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고향에는 위에 아주 좋은 흑마늘 꿀절임이 있다며 필요하면 어머니께 부탁해서 보내드리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괜찮아,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어리석은 애인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고 공포에 질려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상사의 사생활에 대해 통상적인 동료 관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해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웃음소리에 그들 두 사람은 움찔했습니다. 저는 지연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머, 지연 씨는 상사한테 정말 관심이 많구나. 같이 살고 같은 침대에서 자는 아내인 나조차도 남편에게 흑마늘 꿀절임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인턴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지연 씨가 어떻게 남편의 병을 그렇게 잘 알아? 저는 같이 살고 같은 침대에서 자는 이라는 말을 일부러 길게 느려 지연에게 그녀의 위치를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회사에서 민준 씨가 지연 씨한테 아프다고 넋두리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둘이서 자주 만나서 남편 식성까지 그렇게 잘하는 거야? 지연은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붉어졌다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민준이 배를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고 위가 안 좋은가 추측해서 물어본 것뿐이라고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너무나 서툰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위장병이 만성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리더의 이미지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는 좀처럼 몸이 안 좋다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친한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만 그런 피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민준을 향해 불꽃 튀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회사에 가서 왜 부하 직원 걱정을 시켜?
다음부터는 아프면 아내한테 말해. 다른 사람이 쓸데없는 신경 써서 약 사오게 만들지 말고 남들이 보면 아내가 남편 하나 제대로 못 챙긴다고 생각할 거 아냐. 지난번에 거래처 접대 때문에 늦는다고 하면서 배 아프다고 했었지? 아하, 이런 접대였구나. 제 비꼼의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래처 접대를 핑계댄 그날 밤, 사실은 지연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아마도 젊은 여성의 동정을 얻기 위해 아픈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저는 지연의 동료를 걱정하는 위선을 벗겨내고 그들의 애매한 관계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과도한 관심이야말로 그녀가 선을 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로서 바로 이 내 집에서 그 위선을 의심하고 폭로할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벽시계는 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쥐의 연극도 이제 가장 긴장감 넘치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결정적인 일격을 날릴 때라고 느꼈습니다. 제3자의 정신을 완전히 박살내고 배신한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가 될 일격을 저는 주머니에서 제 스마트폰을 천천히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을 스와이프하며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복잡하네. 신문만 보면 불륜이니 뭐니 시끄러운 사건이 너무 많아.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어린 여자애들은 정말 대담하대. 남의 남편한테 애인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지현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호흡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슬쩍 휴지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분위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 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욱 날카롭게 바꾸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남편 일 돕느라 민준 씨 휴대폰을 자주 보거든. 그런데 요즘 모르는 번호가 많이 와. 어디 어린애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참 순수해 보이더라. 인턴인가 민준 씨한테 엄청 다정하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 저는 지연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붉게 칠한 입술은 이제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막을 걷고 정면으로 일격을 날렸습니다. 지연 씨, 알아? 어느 날 내가 집에 있고 남편이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아이가 남편 휴대폰에 보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배짱도 좋지 않아? 아내가 떡하니 집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을까? 나한테 도전장이라도 내민 건가? 제 말은 지연의 귀에 천둥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고 그 눈동자에는 공포가 선명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까의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집으로 와. 아내는 오늘 없어라는 답장. 모든 것이 덫이었습니다. 제가 설치한 완벽한 덫에 그녀는 나방처럼 어리석게도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손발이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앉아 있는 여자가 온순하고 다루기 쉬운 주부가 아니라 무서운 심리의 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연기하며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고 물을 따라주었으며 케이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수치심 속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질 때까지 그녀의 가면을 한 겹 한 겹 벗겨냈던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준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경악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읽었을 줄이야. 그리고 지연을 여기까지 불러내 망신을 줄 만큼 치밀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영리함과 잔혹함에 그는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인 저를 너무나 얕잡아 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제 침묵이야말로 가장 가혹한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폭로했지만 아직 그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스스로 물러날 최소한의 자존심이 남아있는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제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 민준의 비겁함, 그리고 방금 밝혀진 잔혹한 진실이 그녀의 의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전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매 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현은 옆에 놓아두었던 핸드백을 황급히 움켜쥐었습니다. 서두르는 바람에 가방이 의자에 부딪히며 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집에 가보겠습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어머니께서 빨리 오라고 하셔서 오래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거의 울기 직전처럼 들렸습니다. 저나 민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쫓기는 도둑처럼 황급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케이크 상자는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남겨져 이 방문의 참담한 실패를 증명하는 증거품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마 그녀를 배웅하거나 혹은 변명이라도 하려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그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강하게 짓눌러 꼼짝 말고 앉아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눈빛은 이 상황에서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고 경고하듯 번뜩였습니다. 민주는 제 의도를 알아채고 나무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지연의 뒷모습을 눈으로 보으며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지연을 따라 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황급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여유롭고 침착하게 걸었습니다. 지연이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떨려 신발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신발을 신고 문을 열어 복도로 나가려 할 때 저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연 씨. 지연은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두려움과 혼란이 섞인 눈빛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머리채라도 잡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품위가 시장 바닥의 여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우리 두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만년설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주인님 만나러 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와.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점잖은 아가씨가 뭐 하는 건가 오해하겠다. 그리고 이것만은 기억해둬. 민준 씨 와이프가 늘 집을 비우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말을 들은 지현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닭이 모이를 쪼듯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더듬거리더니 엘리베이터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처럼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밝은 복도 타일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작고 외롭고 애처로웠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녀를 삼켜버릴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 명은 처리했다. 어린 것은 된통 당했을 것이다. 이제 돈을 준다고 해도 내 남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가장 큰 적,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힌 장본인은 아직 저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뒤돌아서 문을 쾅 닫았다. 자물쇠를 거는 소리가 마른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다. 배신한 남편을 위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원래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간 후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문이 닫히고 죽음 같은 공기가 가득한 이 아파트를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했다. 내 입가에 떠올랐던 승리의 미소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차가운 문고리를 잡은 채 몇 초간 서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에 토할 것 같았다. 방금 전 나는 멋진 연기를 해보였지만 그 대가는 심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깊은 상처였다. 나는 뒤돌아서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다.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크림색 가죽 소파 위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깊이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지금 그의 모습은 평소에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던 남편과는 거리가 먼 실로 비참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비참함은 내게 한 톨의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경멸감만 더할 뿐이었다. 나는 민준 앞으로 걸어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던 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나는 그것을 한 번 보고 그를 한 번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휘둘러 강화 유리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강하게 내리쳤다. 쨍그랑 귀를 찢을 듯한 충격음이 숨막히는 정적을 깼다. 스마트폰 화면은 산산조각 났고 거미줄처럼 퍼진 균열은 마치 지금의 우리 결혼 생활 같았다. 민주는 경악하며 새하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팔짱을 끼고 얼음 같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감정 한 조각 담기지 않은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해, 우리 집으로 와. 아내는 오늘 없어라는 메시지. 그거 내가 보낸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어? 민주는 입을 떡 벌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단호하게 카드를 꺼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막연히 의심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쥐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며 힘없는 변명을 내뱉으려 했다. 여보, 오해야. 걔는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오늘 걔가 온 것도 나한테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 맹세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는 피해자를 연기하려 했고 내 시선을 피하기 위해 눈동자를 끊임없이 움직였다. 나는 비웃었다. 그냥 동료라고? 그냥 동료가 반팔 시에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 그냥 동료가 아내보다 상사의 식생활과 병을 더 잘 알아? 그냥 동료가 상사 아내가 집을 비운 줄 알고 집까지 찾아와? 나는 그에게 더욱 다가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마. 6년을 같이 살았어. 나는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아. 그 슬쩍 훔쳐보는 듯한 태도, 인터폰 소리에 놀라던 모습, 애인 앞에서 보인 그 비겁한 태도. 그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을 고발하고 있었어.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반론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명백한 진실 앞에서는 모든 거짓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자백이었다. 나는 극도의 실망감을 느꼈다. 내가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남자는 이제 더러운 거짓말쟁이에 자신의 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비겁한 인간에 불과했다. 민준의 침묵은 내 안에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나는 공허한 사과 따위는 필요 없었다. 나는 그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적나라한 진실과 마주하기를 원했다. 나는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내 가방으로 가 오후에 준비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은 내가 의심스러운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 후 일주일 동안 몰래 모아온 증거들이었다. 나는 그 서류 뭉치를 민준 앞에 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흩날리며 박살난 스마트폰 위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민주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최근 3개월간의 상세한 거래 기록으로 나는 지현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선물값
점심값과 같은 애매한 명목으로 송금된 내역에 붉은 동그라미를 쳐두었다. 금액은 한 번에 몇십만 원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그 빈도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잦았다. 특히 지난주에 생일 축하라는 명목으로 15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었다. 나는 내역서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돈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인턴 생일 선물로 150만 원이나 썼어? 아내 생일에는 꽃다발 하나랑 간단한 저녁 식사뿐이었는데 당신의 뻔뻔함에는 정말 감탄할 지경이야. 민주는 말문이 막혀 폭포수처럼 땀을 흘렸다. 내가 이 정도로 그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로그아웃하는 것을 잊은 태블릿에서 미리 캡처해둔 라인 메시지를 꺼내 들었다. 추파를 던지는 말, 점심이나 영화 약속, 심지어 역겨울 정도로 느끼한 애정 표현 메시지들이 있었다. 나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던졌다. 그것은 2주 전 밤 11시에 영화 티켓 사진이었다. 그날 그는 거래처 접대로 늦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애인과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차 조수석에서 발견한 갈색으로 염색된 긴 머리카락 사진을 제시했다. 내 머리는 검은 단발머리였고 이 머리카락은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다.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 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부정도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위선적인 도덕의 가면은 찢겨나가고 배신자의 본성이 드러났다. 민주는 양손을 축 늘어뜨리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남자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잘못했어. 일시적으로 정신이 나갔었나 봐. 걔한테 홀렸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너무 늦은 사과, 그리고 비겁하게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었다. 유혹에 졌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주방으로 가 그가 오후 내내 정성껏 끓인 돼지고기 장조림 냄비를 들고 왔다. 민준이 넋나간 듯 쳐다보는 앞에서 나는 냄비의 내용물을 전부 방구석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돼지고기 장조림의 고소한 냄새가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와 뒤섞여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나는 민준을 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에 대한 내 사랑도 이 돼지고기 장조림과 같아. 한때는 정말 맛있고 소중했지만 한번 더러워지고 나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에 불과해. 나는 쓰레기는 먹지 않아. 돼지고기 장조림을 쏟아부은 나의 행동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고 그는 망상에서 깨어났다. 그는 내가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내 눈빛과 행동에 담긴 결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민주는 달려와 내 다리에 매달려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울며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지현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 회사도 그만두겠다. 잘못을 갚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부모님과 6년간의 부부의 정을 들먹이며 나를 붙잡으려 했다. 나는 돌처럼 굳어 그가 다리에 매달려 우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내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맹세는 나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가 정말로 6년의 정을 소중히 여겼다면 다른 여자는 없었을 것이다. 그가 정말로 부모님을 생각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동정심 없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마지막 자존심 정도는 지켜. 더 이상 보기 흉한 짓은 하지 말고 내 결심은 절대 바뀌지 않아. 나는 등을 돌려 침실로 직행했다. 오후에 짐을 싸둔 커다란 슈트케이스가 옷장 안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슈트케이스를 꺼내 몇 가지 옷과 필요한 신변용품을 더 챙겨 넣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정말로 내 것만을,
이 집의 가구들은 이제 내게 배신으로 더러워진 물건으로 보였다. 나는 슈트케이스를 끌고 거실로 나왔다. 민주는 아직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나는 미리 인쇄해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은 결혼 초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해 우리 부모님께 빌렸던 5천만 원의 차용증과 아버지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이었다. 이 5천만 원은 명백한 빚이야. 갚지 않을 생각은 하지 마. 집한 돈에서 먼저 이 빚을 갚고 나머지를 나누는 거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5천만 원 갚을 준비해. 이 집은 공동 명의지만 나는 다투지 않을게. 당신 애인이랑 살 곳으로 양보해 줄게. 하지만 우리 부모님 돈은 반드시 받아낼 거야. 민주는 서류를 보고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절망적이었다. 그가 하루아침에 그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배신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다. 나는 그에게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상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슈트케이스를 끌고 문으로 향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다. 한때는 우리의 안식처였던 곳, 이제는 내 사랑의 무덤이 되어버린 곳. 나는 문을 열고 바람 부는 복도로 나섰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울리며 그 파렴치한 남자와의 6년간의 청춘에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새로운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적어도 깨끗하고 평온한 것일 것이다. 택시는 밤에 텅 빈 도시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안으로 흘러들어 날카로운 증오의 결정이 된 듯했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인 유진의 아파트로 향했다. 유진은 이 도시에서 유명한 변호사로 이혼과 재산 분할 사건을 전문으로 했다. 그녀는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매우 영리한 여성이었다. 미리 연락해 두었기에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초췌한 얼굴로 슈트케이스를 끌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유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 나를 힘껏 껴안아 주었다. 따뜻한 우정의 포옹에 하마터면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참았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유진은 나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작지만 아늑한 집은 기분 좋은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으로 가득했다. 유진은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앉아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운명의 메시지부터 지연을 집으로 초대한 연극, 민준과의 대결, 그리고 집을 나온 결심까지. 나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유진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녀는 거친 욕설을 한마디 내뱉고는 내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다. 바람 피우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며 내가 상간녀를 다룬 방법은 매우 세련되고 문명적이면서도 동시에 극도로 잔혹이 있다고 말했다. 유진은 법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모은 증거들을 검토했다. 은행 거래 내역, 메시지, 사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면 법정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만약 민준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돕겠다고. 하지만 유진은 법원에 가기 전에 그 완벽한 커플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은 나에게 해방일 뿐. 배신자를 응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라고. 유진은 내게 더 교묘한 복수 계획을 제안했다. 소리 지르고 싸우거나 SNS에 폭로해서 세간의 가십거리가 되는 대신 민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그의 커리어와 명예를 공격하기로 했다. 유진은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준의 회사 경영진에게 보낼 고발 메일의 초안을 작성해 주겠다고. 경제와 신용에 대한 치명적인 일격은 민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뺨 몇 대보다만 베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내 텅 빈 눈 그 안에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밤은 우리가 마지막 전투를 계획하는 밤이 될 것이다. 주말 이틀은 끔찍한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민주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유진의 집에서 남편과 그 애인에게 보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유진은 매일 초안 작성을 도와주었다. 욕설이나 비방이 아니라 마치 기소장처럼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며 날카로운 단어를 사용해야 했다. 메일의 제목은 짧지만 무게감 있게 정했다. 사내기강 문란 및 불륜 관계 팀장 인턴에 대한 보고. 나는 저속한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급여 계좌에서 선물값으로 송금된 내역,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증명, 그리고 근무 시간에 구매한 영화, 티켓, 사진 업무, 태만 증명 등 모든 증거를 스캔했다. 이 모든 것을 유진이 날짜, 시간, 장소를 명확히 주석으로 달아 하나의 10MB가 넘는 PDF 파일로 정리했다. 월요일 아침, 하늘은 마치 폭풍을 예고하듯 잿빛이었다. 모든 직장인이 자리에 앉아 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오전 9시 정각, 나는 컴퓨터를 켰다. 옆에 앉은 유진이 격려하듯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초안을 확인했다. 수신인 목록에는 대표이사, 인사부장, 그리고 관련 부서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전 직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않았다. 싸구려 가십을 퍼뜨리는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민준과 지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냈다.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을 앞둔 긴장감 때문이었다. 이 한 번의 클릭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민주는 10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잃고 지연은 이제 막 피어나려던 미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정식으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페이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우리 집에 왔을 때에 지연의 당돌한 눈빛을 떠올렸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민준의 비겁함을 떠올렸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돼지고기 장조림을 떠올렸다.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 동정심이 사라졌다. 잘 가, 전 남편.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우스 왼쪽 버튼을 힘껏 클릭했다. 전송 완료. 컴퓨터 화면에 짧고 차가운 알림이 떴다. 메일은 민준과 지연의 커리어에 대한 사형 선고문을 싣고 발송되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끝났다. 쏘아진 화살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제 폭풍이 배신자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 월요일 민준의 회사 분위기는 아마 지연이 우리 집에 왔던 그날 밤만큼이나 숨 막혔을 것이다. 민준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내 메일이 발송되자마자 사내에 큰 충격을 주며 순식간에 퍼져나갔다고 한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태어난 척하며 출근했지만 내심으로는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이다. 오전 10시. 인사부장이 민준을 회의실로 호출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민준이 법인 카드를 지연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접대비, 영수증을 거짓으로 처리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였고 그는 전면적인 감사를 위해 대기 발령을 명받았다. 민준은 핏기 없는 새하얀 얼굴로 일어섰다.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다. 모함이라고, 음모라고 말하려 했지만 인사부장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가 보낸 바로 그 PDF 파일을 인쇄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놓았다.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 민주는 말을 잃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와
민준에게 개인 물품을 챙겨 즉시 사무실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한때 존경받던 팀장이 범죄자처럼 회사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에 모두가 경악했다. 민주는 깊이 고개를 떨구고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을 묵묵히 걸어 나갔다. 이 끔찍한 굴욕은 그의 커리어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나는 유진의 집에서 전화로 이 상황을 전해 들으며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통쾌하게 웃지도 않았지만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배신의 대가였다. 그가 부부의 정을 짓밟고 욕망을 철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는 서류에 스스로 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3일 후 정식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사내 게시판에 명시된 이유는 중대한 직업윤리 위반 및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대한 악영향이었다. 민주는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인사 담당자들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다. 이 도시에서는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진다. 한번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 특히 부하 직원과의 스캔들이라면 그의 커리어의 문은 거의 닫힌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재정적인 결말은 파도처럼 곧바로 밀려왔다. 민주는 주 수입원을 잃었지만 은행 대출은 가차없이 상환기일을 맞았다. 자동차 할부금, 아파트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이 모든 것이 그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었다. 이전에는 높은 연봉과 나의 현명한 내조 덕분에 그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제는 매달 갚아야 하는 은행이자만으로도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다. 내 전화가 계속 울렸다. 민준의 번호였다. 화면에 깜빡이는 남편이라는 이름을 보고 실소하며 즉시 주소록에서 그의 이름을 민준으로 바꿨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벨소리가 개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 후 수많은 메시지가 쇄도했다. 처음에는 잘못을 빌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애원이었다. 내가 침묵을 지키자 그는 나를 잔인하고 무정하다며 비난하고 남편의 장래를 망쳤다고 책망하는 투로 바뀌었다. 나는 대충 훑어보고 모두 삭제했다. 잔인하다고? 그가 다른 여자와 침대에 있을 때, 내가 집에서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잔인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그가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애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고 있을 때 그는 나의 노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았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시골에 계신 그의 부모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나쁜 며느리, 가정을 파괴한 여자라고 욕했다. 남자가 조금 바람 피우는 것은 흔한 일이며 여자가 참고 살아야 가정이 평안한 법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여성의 운명에 대해 씁쓸하게 생각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저는 배신자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번호도 모두 차단했다. 더 이상 어떠한 위선적인 도덕 강의도 듣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가족, 커리어, 명예, 그리고 빚더미. 그는 넓고 텅 빈 아파트에서 사방의 벽과 혹독한 고독에 직면하며 방황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자에 대한 가장 합당한 벌이었다. 지현의 운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준이 대기 발령을 받은 직후 지현도 인사부에 호출되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 초췌한 모습으로 방에 들어섰고 그날의 당당하고 당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인턴 계약 조기 해지 결정이 즉시 내려졌다. 이유는 사내 관계 규정 위반 및 내부 결속을 문란하게 한 점이었다. 지연은 울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아직 어려서 유혹에 넘어갔다고 인사부 직원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냉혹한 직장 환경에서 그런 순진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그녀가 인턴으로 일하던 곳은 대기업이었다.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기록은 그녀의 미래로 가는 문이 절반은 닫혔음을 의미했다.
직장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당돌한 상간녀가 본처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야기는 사내 익명 채팅방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지연이 골판지 상자에 개인 물품을 담을 때 아무도 말을 걸거나 도와주지 않았다. 모두가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한때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던 남자들은 이제 문제에 엮일까 두려워 전염병을 피하듯 그녀를 피했다. 지연은 혼자 짐 상자를 안고 사무실을 떠났다. 길고 칸 복도는 그녀 앞에 펼쳐질 가시밭길 같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는 며칠 전 자신이 쫓겨나는 장면을 목격했던 건물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다. 경비 아저씨의 안쓰러운 눈빛은 넘치기 직전의 컵에 마지막 한 방울이 되어 지현은 마침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조롱을 뒤로하고 뛰쳐나갔다. 유진에게 들은 바로는 그 사건 이후 지연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를 옮겼다고 한다. SNS 계정도 모두 비공개로 돌리고 가상 세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성에게는 너무나 값비싼 교훈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외모와 젊음을 헛된 것과 맞바꾸려 했지만 결국 여성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 즉 명예와 자존심을 잃었다. 나는 지연에게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그 길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책임이었다. 부디 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후 남은 인생은 조금 더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랄 뿐이다. 2개월 후 우리는 이혼 조정을 위해 법원에서 재회했다. 민주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차림은 초라했다. 그는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여전히 차갑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유지했다. 유진이 나의 법정 대리인으로 동석했다. 프로페셔널하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유진의 존재는 민준을 더욱 위축시켰다. 법정에서 민준은 아직 나를 사랑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부정할 수 없는 외도의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의 헛된 희망을 단번에 꺾어버렸다. 재산 분할 문제가 첨예한 대립을 이루었다. 고급 아파트는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었다. 민주는 자존심 때문에 그 집을 지키고 싶어 했다. 길거리에 나앉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내 몫의 재산을 매달 분할해서 갚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역겨울 정도로 웃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전 남편과 돈 문제로 얽히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유진은 나를 대신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민준이 집값의 50%와 우리 부모님께서 내주신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혹은 집을 팔아 돈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몫의 주택담보대출도 모두 책임져야 했다. 실업과 빚더미에 앉은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는가? 은행에서는 이미 그가 3개월 연속 이자를 연체했다며 압류 통지서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결국 민주는 집을 파는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때 그의 자랑이었던 아파트는 신속한 현금화를 위해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내 몫과 부모님의 5천만 원을 돌려주고 나니 민준의 손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비뚤어진 서명은 6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빈털터리가 되어 법원을 나섰다. 집도 차도 차는 이미 빚을 갚기 위해 팔아치움. 아내도 직업도 없었다. 그는 햇살이 쏟아지는 법원들에 혼자 서서 내가 택시를 타고 떠나가는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지만 모두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나는 집을 매각한 후 재산 분할받은 돈을 받았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큰 돈이었다.
나는 예전과 같은 큰 아파트가 아니라 녹지가 많고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고 아담한 아파트를 골랐다. 나는 내 취향대로 새 집을 꾸몄다. 더 이상 민준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화려하고 거칠애뿐인 가구들은 없었다. 대신 부드러운 베이지 톤의 색감, 싱그러운 관엽 식물, 그리고 소박한 목재 책장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집 구석구석에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었고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기분이 들었다. 오늘 밤 나는 유진을 집들이에 초대했다. 우리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발코니에 앉아 레드 와인을 마시며 불 켜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유진은 내가 재앙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것을 축하하며 건배했다. 나는 소중한 친구와 미소를 나누며 잔을 맞댔다. 만약 유진이 없었다면, 그녀의 강함과 결단력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이 폭풍을 이렇게 당당하게 헤쳐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월급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렸다. 나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팀장으로 승진했다. 바쁜 일은 나를 과거의 고통에서 점차 해방시켜 주었다. 메시지 앱을 여니 낯선 사람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만개한 해바라기였다. 그녀는 내게 감사의 말을 전해왔다. 사실 내 이야기는 유진이 한 여성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공유한 것이었다. 물론 다른 여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모두 바꾸어서 그 여성은 내 이야기를 읽고 오랫동안 가정폭력과 외도를 일삼던 남편과 헤어질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나의 고통은 완전히 무의미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고통의 바다에서 방황하던 다른 여성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교훈이 되어 주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가을밤의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다. 과거는 법원의 문 너머에 닫혔다. 이제 내 앞에는 넓고 희망찬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32살 독신이며 자립했고 행복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와인의 떫은 맛과 목에 남는 달콤한 맛이 지금의 내 인생 같았다. 고통을 이겨내야 비로소 자유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리라.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